두개골에 뚫린 구멍 하나, 갈비뼈에 남은 물어뜯긴 자국 여러 개. 1792년 정조 16년 북한산에서 백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관아는 두 가지 흔적 중 물어뜯긴 자국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러나 오작은 그 반대의 낯선 흔적을 파고들었다. 같은 뼈를 보고도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다. 무엇이 진짜 흉기였을까? 북한산 초입, 마른 풀과 잔가지를 베던 초부가 낯을 놓쳤다. 발밑 수풀 사이로 허연 것이 드러나 있었다. 처음엔 짐승의 뼈라 여겼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의 손가락 뼈였다. 손가락 마디 5개가 가지런히 흙 위에 놓여 있었다. 초부는 놀라 낫도 지게도 버려둔 채 산을 뛰어내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관아문을 두드렸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산에 올랐다. 시신은 살 한 점 없이 완전히 뼈만 남아 있었다. 이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되려면 2달,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주변 흙이 무너져 있었고 삭아버린 천조각 몇 개가 뼈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뼈 곳곳에는 짐승이 물어뜯은 듯한 자국도 눈에 띄었다. 관아는 그 자국만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산 짐승에게 당했거나 길을 잃고 굶어 죽은 자의 것이라 짐작했다. 시신을 수습해 인근에 묻으라는 명이 내려졌다. 오작은 그 명을 따르기 전에 시신을 한 번 더 살피겠다고 청했다. 오작은 백골 곁에 무릎을 꿇었다. 두개골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뒤통수 쪽에 지름 2치 정도의 둥근 구멍이 나 있었다. 짐승의 이빨이라면 자국이 여러 개, 날카롭고 들쭉날쭉해야 했다. 이 구멍은 단 하나였고 둥글고 일정했다. 둥근 물체가 한 번에 강하게 내리쳐진 흔적이었다. 오작은 두개골을 내려놓고 갈비뼈로 손을 옮겼다. 몇 대의 갈비뼈에 짐승이 물어뜯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살아있을 때 혹은 죽은 직후 살이 아직 남아있을 때 생긴 상처는 부러진 단면이 날카롭게 각이 서있고 그 주변에 스며든 피가 뼈에 짙은 갈색으로 배어든다. 반면 살이 다 삭고 뼈만 마른 뒤에 짐승이 건드린 자국은 단면이 뭉툭하고 밝은 색을 띠며 주변에 피가 스민 흔적이 전혀 없다. 생나무를 꺾은 자리와 오래 마른 나무를 꺾은 자리가 다르게 갈라지는 것과 같은 위치였다. 이 갈비뼈의 단면은 밝았다. 뼈가 마른 뒤, 죽고도 한참 지난 뒤에 생긴 자국이었다. 즉 짐승은 이미 버려진 시신을 뒤늦게 건드렸을 뿐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다. 오작은 뼈 사이에 흩어진 천조각도 하나씩 집어들었다. 2달 넘게 비와 이슬, 땅속 벌레에 노출된 천은 대부분 사가 흙으로 돌아가고 겹으로 박음질된 깃과 소매끝처럼 두꺼운 부분만 겨우 형태를 유지한다. 남은 조각의 바느질과 옷감의 질로 볼 때 신분 있는 자가 입던 옷임은 분명했다. 노비나 관비가 평소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니었다. 이어 골반뼈를 살폈다. 폭이 넓고 각도가 완만한 것은 여성의 특징이었다. 체구는 왜소했고 성인 여성으로 추정됐다. 오작은 나머지 뼈도 마저 살폈다. 왼쪽 정강이 뼈에 오래전 부러졌다가 어긋난 채로 굳은 흔적이 있었다. 새로 생긴 손상이 아니라 죽기 훨씬 전에 입은 부상이었다. 오작은 이제 무언록의 백골 검시법을 펼쳤다. 살이 남지 않은 뼈에서는 눈으로 상처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뼈를 물로 정갈이 씻어 삼끈으로 엮은 뒤 구덩이를 파 숯불로 달구고 술과 식초를 부어 그 김에 뼈를 찌게 했다. 삿자리로 덮어 한두 시즌을 기다리는 동안 오작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관아 사람 몇이 지나가며 헛수고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오작은 개의치 않았다. 이윽고 열기가 가라앉고 뼈를 꺼내 밝은 볕 아래 놓았다. 붉은 기름 종이를 우산처럼 펼쳐 볕이 오직 그 종이를 통과해서만
뼈에 닿도록 그 아래에 두었다. 이 붉은 우산이 홍일산이었다. 앞서 뼈에 스며든 술과 식초의 기운에 붉은 빛이 더해지면 살아있을 때 입은 상처 자리에는 핏기가 배어 붉은 줄이 떠오른다고 무원록은 적고 있었다. 오작은 붉은 그늘 아래 쪼그려 앉아 기다렸다. 붉은 빛 아래 하얀 뼈 표면에 옅은 붉은 줄이 서서히 떠올랐다. 두개골의 타격 부위였다. 부러진 갈비뼈 2대는 그 끊어진 두 끝에 각각 핏빛 무리가 배어 있었다. 죽은 기에 생긴 손상이라면 뼈에 이런 핏기가 스밀 수 없었다. 생전에 가해진 폭력,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었다. 오작은 검안서에 적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뼈에 남은 물어뜯긴 자국은 사후 오래의 시간이 지난 뒤 생긴 것으로 사인과 무관, 골반뼈의 형태로 보아 성인 여성으로 추정. 왼쪽 정강이 뼈에 오래된 골절 흔적. 죽기 전 입은 부상으로 판단. 의복은 신분 있는 자의 것으로 판단. 관아는 이 검안서를 받고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신원조차 알 수 없는 백골 하나에 매달릴 여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 무렵 인근 고을에는 암행어사가 은밀히 순찰 중이었다. 수행하던 종사관이 이 사건을 전해 듣고 검안서를 직접 넘겨받았다. 종사관은 먼저 사대부가에서 최근 실종된 여식이 있는지부터 뒤졌다. 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종사관은 여기서 걸음을 멈췄다. 영모로 가문이 몰락하면 그 순간 호적상의 신분도 함께 바뀐다. 가사는 몰수되고 가솔은 노비로 전락해 관비 문서에 새로 등재된다. 그러니 사대부가 실종자 명단을 아무리 기져도 이 여인은 애초에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종사관은 방향을 바꿔 최근 몇 해 사이 영모나 중죄로 가솔이 관비로 전락한 사건들을 다시 추려냈다. 수십 건의 기록을 넘긴 끝에 한 여인의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몇 해 전 다리가 부러진 채 관비로 끌려온 여인이었다. 검안서에 적힌 정강이 뼈에 골절 흔적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호적에는 그 아비가 영모죄로 유배되었다는 사실만 짧게 적혀 있었다. 죄의 내막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종사관은 그 여인의 최근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 며칠째 관비 명부에서 이름이 빠져 있었다. 관비의 실종은 애초에 신고할 이유가 없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였다. 종사관은 그 여인과 한방을 쓰던 관비를 따로 불렀다. 몇 번을 다시 묻자 관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인은 문서고 근처를 서성이다. 곳간의 셈이 맞지 않는다는 서리의 취중 발언을 듣고는 스스로 문서고 청소를 자청해 세곡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숫자의 어긋남은 아비가 유배되던 시기와 겹쳤고 여인은 파지 속에서 아비가 올렸다가 되돌려받은 장계 초고까지 찾아냈다. 세곡 비리를 고했다가 도리어 영모로 몰렸다는 정황이었다. 여인이 장부를 거의 다 엮어갈 무렵 문서고를 관리하던 서리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챘다. 늘 제자리에 있던 세곡 문서 몇 장이 순서가 흐트러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시기의 장부만 손때가 짙게 묻어 있었다. 서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다 혹시 몰라 사또에게 슬쩍 그 사실을 알렸다. 사또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부터 사람을 시켜 여인의 동태를 조용히 살피게 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누구보다 사또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종사관은 여기서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이나 우발이 아니라 사또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살인이었다. 같은 방을 쓰던 관비는 그 무렵의 일도 함께 전했다. 여인이 사라지기 얼마 전 낡은 상자 속에 숨겨두었던 옷 한 벌을 몰래 꺼내 입는 걸 봤다는 것이었다. 관비가 되기 전 양반과 여식이던 시절 입던 옷이었다. 관비는 또 하나 여인이 사라지기 며칠 전 산길 초입 방위 근처에서 손으로 흙을 파헤치는 모습을 봤다는 말도 전했다. 당시엔 그저 나물이라도 캐는 줄 알았다고 했다. 관비가 신분이 다른 옷을 입는 것은
발각되면 참남죄, 즉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을 함부로 쓴 죄로 다스려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매를 맞는 형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인은 그 옷을 택했다. 관비의 몰골로 암행어사 앞에 나서면 미친 여자의 하소연으로 치부되어 쫓겨날 수도 있었기에 여인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보이고자 했다. 암행어사가 인근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여인은 스스로 엮은 장부를 들고 산길을 넘어 암행어사를 직접 찾아갈 계획을 세웠다. 관비 신분으로 관할을 벗어나는 일 자체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여인은 길을 나서기 전 만약을 대비해 장부를 통째로 지니지 않기로 했다. 산길 초입 바위 밑에 장부를 먼저 묻어두고 몸만 가벼이 움직여 산을 넘을 생각이었다. 붙잡히더라도 몸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종사관은 관비의 증언을 따라 그 바위를 찾아 나섰다. 바위 주변 흙을 다시 파괴했다. 땅속에서 밀랍으로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가 나왔다. 2달 넘게 땅속에 있었는데도 썩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펼쳐보니 쇠곡을 빼돌린 수량과 뇌물을 받은 날짜, 인물까지 정리된 장부였다. 여인이 직접 옮겨 적은 필사본이었다. 종사관은 이 숫자를 곧바로 믿지 않았다. 장부에 적힌 쇠곡 성납 날짜와 수량을 그의 쇠곡을 낸 백성들이 저마다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과 하나씩 대조했다. 관아 밖 사또 측이 손댈 수 없는 자리에 있던 기록이었다. 여러 집의 영수증에 적힌 수량이 여인의 장부 속 차액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로써 장부의 숫자는 여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또와 무관한 백성들의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이 되었다. 그제야 여인의 행적이 맞춰졌다. 빈손이 된 채 산길을 걷던 여인은 도중에 붙잡혔다. 몸을 뒤진 자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대로 여인을 해쳤다. 시신은 그대로 인적 드문 산속에 버려졌다. 숨기려는 의도조차 없는 그저 무성의한 유기였다. 그 무성의함이 오히려 2달의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 사이 짐승이 다녀가며 남긴 흔적이 관아의 눈을 가렸을 뿐이었다. 종사관은 곧바로 사또를 겨누지 않았다. 지방 수령의 자리는 종사관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먼저 사또 주변의 하급 관속들을 하나씩 불러 신문했다. 대부분은 여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잡아댔다. 한 관속만은 유독 말이 빨랐다. 그는 여인이 사라진 날 자신은 이웃고을에 공문을 전하러 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종사관은 이웃고을에 사람을 보내 공문 왕래 기록을 확인했다. 관속이 말한 날짜에 그의 이름으로 도착한 공문은 없었다. 그의 이름이 도착 기록에 나타난 것은 그 다음 날짜였다. 하루의 간격이었고 그 하루는 여인이 살해된 바로 그날과 겹쳤다. 종사관은 관속을 앉혀놓고 날짜를 물었다. 네가 이웃고을에 도착한 날짜는 이튿날이다. 그 전날엔 어디 있었느냐? 질문이 반복되자 관속의 진술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종사관은 공문 기록을 관속 앞에 던졌다. 여기 기록이 있다. 다시 묻겠다. 그날 어디 있었느냐? 관속은 바닥에 엎드렸다. 사또의 명으로 산길에서 여인을 쫓았습니다. 몸을 뒤져도 장부가 나오지 않아 둔기로 쳤습니다. 사실을 실토한 자백이었다. 종사관은 이 자백과 밀랍 장부, 백성들의 영수증까지 모두 암행어사에게 보고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꺼내 신분을 밝히고 사또를 직접 추포했다. 사또와 그 수하들은 포박되어 조정에 압송됐다. 여인의 아비에게 씌워졌던 영모의 누명도 함께 벗겨졌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짧지만 분명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수사의 첫 결론이 얼마나 쉽게 오판으로 흐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판을 바로잡는 데는 뼈에 새겨진 미세한 차이 하나를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술과 식초로 흔적을 드러내고
붉은 빛으로 골자를 가려낸 무언록의 검시법은 오늘날 자외선으로 뼈의 손상을 검사하는 원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인은 끝까지 밝히려 했습니다. 아비의 죄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사또의 비리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관비의 신분으로 문서고를 드나들고 숫자를 대조하고 장부를 엮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적지에 닿지 못했습니다. 산길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당했고 시신은 2달 넘게 방치된 채 짐승의 흔적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초부가 낫을 놓치지 않았다면, 만약 오작이 뼈를 그냥 묻으라는 명을 그대로 따랐다면 그녀는 산짐승에게 당한 이름 없는 죽음으로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내부의 비리를 알리려던 사람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 죽음마저 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오늘날 공익제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지워지는 방식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남긴 장부는 그녀 혼자만의 기장이었다면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아무 상관없는 백성들의 손에 남은 영수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다른 사람의 기록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곁에 누군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그녀는 영원히 이름 없는 백골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자국과 짐승의 이빨자국,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 당신이 그날의 오작이었다면 어떤 흔적을 먼저 의심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